왜 장벽이 그렇게 두껍게 느껴질까요? 그 개종시기를 사왔어요. 제가 현금으로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읽었네, 다 읽었어.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월간 책 추천 10월호 진행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이제 10월이잖아요, 그죠? 가을이고 가을 하면 역시 단풍이죠. 그리고 누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전어를 굽고 있으니까 전어회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렇죠? 전어회 무침을. 그리고 역시 가을 하면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유계영 시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유계영입니다. 회 얘기하다가 선생님을 소개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유계영 작가님과 함께하는 월간 책 추천 10월의 키워드는 바로 시인입니다. 선생님을 모셔놓고 시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되게 네. 노골적인 키워드여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직관적이죠. 저희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집, 그리고 그 시인들이 쓴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시인들의 에세이를 다루기로 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시를 읽으려고 하면 일단 좀 언어가 압축적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인상이 좀 있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있고요. 생각 자체가 시인들은 좀 독특하게 하지 않을까? 세계를 좀 독특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인들의 에세이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시는 진짜 읽기는 편한데, 그죠? 그렇죠. 왜 장벽이 그렇게 두껍게 느껴질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계영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시인과 그 시인의 에세이를 직접 골라주셨어요. 월간 책 추천 10월호 시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동 환호.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시인은 유계영 작가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에이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결혼생활 과정에서 레즈비언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됐고, 1968년 이후부터 여성다운 삶으로 찬양받았던 것을 제고하여 해체하기 시작했다. 리치의 대표작 중 하나인 공통언어를 향한 꿈은 방언처럼 흩어진 여성의 언어를 공통언어로 변화하여 그 연대의 힘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는 리치의 열망이 정제된 수작이다. 네.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어떤 분인지 되게 잘 알 것 같고,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이른 결혼과 출산을 경험했다고 네, 그렇죠. 해요. 리치의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이었고, 어머니가 미국 남부 그 백인 상류층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부모님의 그 억압적인 교육을 좀 떠나기 위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30대가 되기 전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 사이에 갇혀 있을 때, 네. 그 와중에 공통 언어를 향한 꿈이라는 제목을 찾아가기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민음사에서 나온 공통 언어를 향한 꿈. 책이 너무 예쁘죠? 그렇죠? 리치의 책이 추천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막 슬렁슬렁 읽을 수는 또 없는 책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통독을 못했어요, 하루 안에. 제가 웬만하면 시집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게 훈련이 된 사람인데도 되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잘 읽히는데 넘어가기가 힘들고 결을 파악하기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만에 읽어내고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달까요? 이 시집의 구성도 되게 주목해 볼 만한 구성인데요. 1부를 보면 힘이 이 부의 제목이고요. 어떤 여성의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좀 딛고 일어서는 방식에 대해서 다룬 시들을 주로 묶어놓은 것인 것 같고, 2부는 사랑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연시들이 아니고 남성 작가들이 이 제도권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내세우는 그런 사랑 안에 여성에 대한 찬미,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방점이겠죠. 그래서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이 남성을 또 사랑하고 그 대상을 좀 아우르는 여성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2부입니다. 3부는 다른 곳 아닌 바로 이곳.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여기 이곳의 여성,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나 개념적인 여성이 아니라 우리 삶을 꾸려가고 생활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여성, 실존에 대한 것이겠죠. 저 지금 작가님 왜 웃으시는지 알아요? 네,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워. 언어가 무거워지면 되게 스스로 멋쩍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네, 잘. 실존 같은 얘기 할 때, 그렇죠? 이분이 쓰신 산문도 궁금해지는데요. 산문을 먼저 읽으시는 게 이 네. 에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산문은 이 책입니다. 바다출판사에서 펴낸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라는 책인데요. 에이드리언 리치는 시인으로서만 삶을 산 것은 아니었고요. 비평가이기도 하고 페미니즘 사상가이기도 하고 가정 내의 여성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유의 결과물들을 커다란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것인데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부에서는 뭔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우리가 고전이나 우리가 이미 문학적이라고 평가를 완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취지의 글들과 함께 제인 에어나 에밀리 디킨슨 같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면밀하게 다루어 보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 안에서의 모성에 대해서 성찰한 글들이 있고요. 여성의 문학에 대해서 다룬 카테고리도 있고 여성으로 말한다는 것의 정치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나가는 구성입니다. 저도 산문집으로 먼저 리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집을 찾아보게 된 경우인데 산문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점은 그러니까 여성이고 또 시를 쓰잖아요. 여성 창작자로서 언어를 다루는 사람인데 문득 내가 쓰기 불편해하는 단어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왜 나는 내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문학적인 뭐 기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못하겠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늘 저에게 맹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리치의 글을 읽으면서 여성 창작자들이 겪는 자기 검열적인 면들 그리고 우리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다시 의심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을 통해서 느꼈고 그래서 시집을 읽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중간에 있는 분노와 애정이라는 글을 되게 좋아해요.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이 와요. 혹시 너무 좋은데 빡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데 빡치는 거죠. 벗어날 사랑은 수 빡치는 없으니까. 거죠. 네. 벗어날 수 없으면 사랑이죠. 혹시 네. 가족 얘기인가요? 네, 가족 얘기고 가정 얘기고 모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제일 벗어날 수 없는 게 모성인 것 같아요. 사실 모성이라는 말도 빡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네. 양가적인 마음 속에서 분열을 막 느끼는 그 생생한 현장들이 막 만져져요. 나와요? 그래서 이 리치도 시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존재로서의 나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러한 내가 텅 비어가고 있고 내가 뭔가 창작 활동을 할 시간이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와 함께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가 나에게 주는 애정이 너무나 완벽한 나머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 고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열을 겪는 거죠. 제 친구들이 나한테는 모성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슬퍼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알던 어떤 판타지로서의 모성이 내 안에 없다고 자꾸 스스로 의심이 되고 그러는 거죠. 뭐 아들, 딸 사랑하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판타지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게 된달까? 제 친구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네. 글을 쓰는 친구들 중에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백발백중 좋아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달리 생각하신 대상 독자들이 있으세요? 저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감을 했던 이유는 사회 속에 나와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성취를 꿈꾸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와 이런 여러 여성의 삶으로서의 여러 조각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창작을 꿈꾸는 여성?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남자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할 때 거리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남자들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한데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를 간접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애정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절대 알아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드리언 리치를 거쳐서 그죠? 네. 드디어 한국 시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소연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김소연 작가님은 1993년에
네. 개간 현대시 사상 겨울호로 등단을 하셨고요. 대표작은 수학자의 아침 그리고 마음사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성함이 되게 익숙한데 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김소연 작가님을 소개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김소연 시인님을 수업을 할 때나 뭐 친구에게 책을 선물할 때나 굉장히 잘 부담 없이 선택하는 시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갈고 닦은 어떤 숙련된 솜씨도 있고, 보통 언어적으로 깊게 파고든 작가들의 글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네. 나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김소연 시인님은 말에 대한 그 탐구의 흔적도 역력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을 좀 근간에 두고 삶의 어떤 아주 작고 디테일한 모습들을 좀 전면에 많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감하기 쉽고, 아,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어떤 깊은 곳까지 함께 따라가기에 되게 좋은 시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달 출판사에서 출간한 아이에게라는 김소연 작가님의 시집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뒤쪽에 있으려 한다.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등을 보고 있으려고 표정을 숨기며 곁에는 있고 싶어서라고 써있네요. 공감이 가시나요? 전 좀 불안하게 느껴지네요. 누가 내 뒤쪽에 있다니.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늦게 걸어서 맨 뒤로 가요. 아, 그래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생활감이 가득 느껴지는 시집이에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시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식구라거나? 김소연 시인님의 다른 산문집에 나온 일상의 사건들이 네. 이 아이에게 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생활이 어떻게 시가 되는지 이거를 좀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오늘 소개해드릴 김소연 작가님의 산문집인데요. 마음의 숲에서 출간한 나를 뺀 세상의 전부라는 제목의 산문집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화분의 반역이라는 화분이 깨진 어떤 정황 같은 것이 드러나고요. 허연 뿌리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화분 가득 징그러울 정도로 꽉꽉 차 있었다. 너무 크게 자란 뿌리가 원인인 것 같았다. 작아져 버린 화분을 견디다 뿌리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 분명해 보였다. 꽁꽁 갇혀있던 이것이 안쪽으로부터 발산되는 힘만으로 이토록 단단한 그릇을 터트린 것이다. 갇힌 힘. 갇힌 힘이 남모르게 커져간다는 것. 그리하여 기어이 자신을 가둔 것을 부순다는 것. 이 장면이 시 안에 들어가 있는 시집에.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 시적 정황이, 이 발견이 한 편의 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의 느낌과 이때 던져준 어떤 삶의 한 목소리 같은 것이 나의 다른 일상들과 만나서 직조되는 것이죠. 탁상시계를 던져본 적이 있다. 소나기에 적당했고 소중할 것도 없었던 것을 방바닥에 내던져 부서뜨려 본 적이 있다. 부서지는 것은 부서지면서 소리를 냈다. 부서뜨리는 내 귀에 들려주겠다는 듯이 소리를 냈다. 망가지는 것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조용히 오래오래 망가져간다. 다 망가지고 나서야 누구에게 발견이 되는 것이다. 기억에만 귀를 기울이며 지나간 소리들을 명심하느라 조용히 오래오래 내 귀는 멀어버렸다. 한밤중에 눈을 뜨면 내가 키우는 식물이 자객처럼 칼을 뽑아 나를 겨누고 있다. 칼날 아래 목을 들이우고 매일매일 무화과처럼 나를 말린다. 시원하게 두 동강이 나서 벌레가 바글대는 내부를 활짝 전개할 나를 손꼽는다. 오늘 아침 나의 식물은 기어이 화분을 두 동강 냈다. 징그럽고 억척스럽고 비대해진 뿌리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라는 시입니다. 조각조각 읽었지만 두 편을 연달아 읽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시인들은 그 일상의 뭐 생활의 어떤 사소한 변화들, 사건들 같은 것을
자기의 시적 사유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흔적들을 산문집과 함께 나란히 읽었을 때 더 좀 잘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시나 뭐 에세이나 벼랑간 신이 나에게 속삭여준 전원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고 그리고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쵸. 시는 좀 신비로운 느낌이 네. 있으니까. 네. 그 사실 책 뒤에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게요. 네, 이런 성정을 가진 이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시를 쓴다 하는 그런 연결 지점을 만들어가면서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읽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서연 작가님의 이 산문, 네. 시집을 어떤 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사람들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뭐 그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참 말문이 턱 막히면서 할 별로 할 말이 말이 없죠.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다라는 반복되는 질서 때문에 따분해하면서도 새로운 걸 보려고조차 하지 않잖아요, 사실. 살아있음을 감각하고 싶은 순간에 특별한 어떤 하루를 만들지 않아도 나의 생활이 좀 새롭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사람. 권태에 찌든 사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계영 작가님이 이렇게 말로 하시는 말씀들의 어휘가 저한테는 낯선 말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어휘들을 쓰시는지. 어휘 하나하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렇게 감자 같은 느낌이. 아, 감자. 오늘 계속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작가님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요. 바로 유계영 시인님이십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네.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이라는 아침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네 번째 시집이고요. 여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아직은- 7월에 나온 네, 책. 그렇죠. 아직은 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현재의 저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시집이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어쨌건 제목을 이렇게 포부가 넘치게 지어놨으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이 수록된 버거라는 시 안에 있는 구절인데요. 아버지의 말이 모두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입니다 하고 어린 딸이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그 의식하고 쓴 것은 아닌데 문득 이 시집을 엮을 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언어에 자양이 되어준 이 아름다운 선배 시인들, 어떤 고전들 이런 것들의 언어적 자양을 토대로 이제 나는 입을 떼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누가 연상되고 떠오르지 않는 나의 말을 해보자 이런 좀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야지 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창피하네요. 네. 출사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출사표가 돼요. 혼자 출사표를 던지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반드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또 한 권 더 있었는데 유계영 작가님의 산문집입니다. 유계영 에세이 꼭대기의 수줍음.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출간되기 전에 살짝 봤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봤어요. 앉은 자리에서. 정말요? 네. 정말요? 왜요? 네. 그렇게 읽히던데요? 아, 네. 다행이네요. 사실 저는 산문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어서 네. 시집을 볼 때랑은 되게 다른 거리감? 되게 가까운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좀 울었어요. 읽다가 오늘 새벽에. 새벽의 힘이죠. 그러니까 새벽 감성. 산문의 힘이죠. 유계영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촬영하는 지금은 아직 출간 전이고요. 표지 시안을 우리 정어리 편집자님께서 오려가지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우리 정어리 편집자님께서 오려가지고 이게 기존의 책에 붙여주신 건데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울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이럴 리는 없기 때문에
저는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목이 꼭대기의 수줍음인데 나무들이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떨어져서 자라는 그런 모양새를 수강 깊이 현상, 꼭대기의 수줍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그리고 아, 계속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표지의 그림이 왜 그런 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아래서 위를 바라본 숲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그 서로 간격을 벌려서 자라는 그 모습이고 달리 보면 좀 대륙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도형도 아닌 것이 뭐 이런 방점이 찍혀 있어요. 강아지 코인데 냄새를 맡은 자리에 코를 표시한 거예요. 풍경을 거닐면서 개들이 잠깐 쉬어서 뭐 냄새도 맡고 하는 그것을 이으면 이 점있기 놀이의 어떤 형상처럼 뭐 새로운 어떤 의미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조금 본격적으로 이 꼭대기의 수줍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5부로 구성된 책이에요. 밤마다 밤이 깊어진다. 나는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지 않지. 물결치는 너의 얼굴이 보고 싶다. 나무의 잠이 궁금하다. 천진난만하게 투명을 떠다니는 빛. 이렇게 1, 2부는 시적인 순간들에 대한 어떤 관조일 수도 있겠고 3, 4부는 좀 주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친구들 아니면 지금은 멀어진 어떤 대상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뭐 그리워하거나 보고 싶어 하거나 뭐 혹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스테리한 해석되지 않는 일화들 같은 것들에 대한 내밀한 접근 그렇고 끝에 5부 뒤에는 과거에 써두었던 시집 리뷰들을 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들의 사유를 좀 덧대보는 형식의 글들을 한번 써본 것을 부록으로 묶었고요. 되게 저는 계속 신기했어요. 이 언어들이 다 되게 새로웠어요. 시를 읽을 때 느끼는 낯선 느낌들이 산문에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게 제목에도 그대로 보여서 좋은 시를 읽을 때 쾌감은 사실은 되게 새로운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면들이 이렇게 산문으로 써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훨씬 쉽게 상상하게 되고 네. 그리고 더 가깝게 느껴졌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예지동 시계 할아버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골동품 시장에서 사온 조그마한 탁상 시계를 고치러 예지동 시계 골목에 간 적이 있는데 가게가 좀 되게 독특한 거예요. 되게 멀리서부터 락 음악이 엄청 크게 들려와서 그 음악을 홀린 듯이 따라갔어요. 저기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뭐 인가의 불빛을 따라 걷는 그런 마음으로 네네. 음악을 따라갔는데 빈티지 골동품 시계들을 수집도 하고 판매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건이 안 되고 다음에 꼭 와서 이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시계를 사러 갔는데 그 개종 시계를 사왔어요, 제가. 큰 거를 네, 이렇게 벽에 거는 개종 시계를 그거 1940년대에 만들어진 빈티지 시계를 제가 두 번째 방문이다. 그러니까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걸로 꼭 밥을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로 밥을 사 먹으러 갔어요. 되게 무거웠는데 들고서 끙끙대면서 가다가 김밥집에 들어갔는데 네. 그걸 발밑에 놓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댕댕 하고 6번을 치는 거예요. 없잖아요, 멈추는 방법이. 개종시계는 멈추지 않지 않나요? 네,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 소리를 창피해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다 듣고 들고 가다가 버스에서 또 7번 밥을 안 먹었으면 그런 2번의 수모는 안 당했을 텐데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쑥스러움에 대한 대가로서 10,000원을 주셨을 수도 있고 너는 13번의 벨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애초에 10,000원을 더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말 하드보일드한다. 정말 인생을 따뜻하게 좀. 그리고 소개해주고 싶은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책에서 제가 쓴 지 제일 오래된 산문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빛이라는 제목의 산문인데요. 내가 무엇을 쓰려고 하느냐, 왜 쓰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서 그 과거로 막 거슬러 올라가서 저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쓴 산문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되게 오래 혼자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유품들을 다 정리하고 엄마랑 그 빈집 청소를 하러 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1년 정도 방치된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집이 되게 흉가 되게 으스스한 막 거미줄 터 있고 막 박쥐가 날아다니고 이런 걸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철제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그 아름다운 야생의 화원처럼 생생하게 그 공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 대추나무는 대추나무대로,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열심히 자기 몫에 잎사귀를 피워내고 있고, 우두커니 앉아서 이 빈집을 봤어요. 근데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창으로. 근데 그 순간 뭔가 이건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어떤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남한테 말로 이 빛에 대해서 말하지? 이 빛은 너무나 할머니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형상도 안 닮았고 빛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하나도 맞지 않는 생각의 은유인데, 이건 저에게 너무나 명징하게 와닿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좀 처음으로 어떤 외부적 어떤 충격 없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면의 충격을. 이 어떤 깨달음의 순간처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의 삶을 생각할 때 혼자 고독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가셨지 하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빛을 보니까 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이 집의 생생한 사물들과 마당의 식물들과 이름 모를 잡초들까지도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무조건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죽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 얘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언어로 옮기지? 능력이 안 되지만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꾸만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패할 걸 알고 남들이 제가 본 빛을 똑같이 목격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랑스러운 빛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담은 산문이 다 읽었네, 다 읽었어. 제가 그러게 아니에요. 이거 읽으셔야 돼요. 또 넘어갈 뻔했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읽다가 울었던 산문이 바로 이 산문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외할머니들은 다 비슷한 집에 살고 계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할머니도 혼자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제가 그 집을 갔는데 외할머니가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빛이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쵸. 구렁이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용감하게 쫓아주셨다거나, 옛날에 집구렁이들 집에 있잖아요. 되게 흔한 것처럼 얘기하시고 누구나 집구렁이가 있잖아요. 이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글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읽으셨다면 좋겠다는 느낌보다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 대상 많이 네. 많이 읽어라. 네. 되도록 많은 사람들. 시인이 쓴 시와 시인이 쓴 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동일한 작가의 시와 산문을 좀 묶어서 보니까 그 한 사람과 좀 면밀히 친해져 본 어떤 느낌도 들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작가님이랑 시와 산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민음사 선생님들도 10월 한 달 내내 편안하고 깊이 있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책들을 추천받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즐겁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